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 구구구구 이렇게 노래하며 어미 메추리는 새끼들을 거느리고 숲속에서 나와 산비탈을 내려갔다. 새끼 메추리들은 그날 갓 깨어난 놈들이었지만 아장아장 걸을 수 있었다. 어미는 물을 주려고 새끼들을 개울로 데려가고 있었다. 숲속에는 해치려는 짐승들이 많아서 어미 메추리는 땅에 엎드리다시피 하여 기어갔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구구구 하고 햇병아리 같은 새끼들을 이끌었다. 새끼 메추리들은 조그마한 당홍빛 발로 어미 뒤를 따라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몇 걸음 쳐주게 되면 가냘프게 삐삐삐 소리를 질렀다. 새끼 메추리는 너무 작아서 소나무 숲에 사는 꼬마 곤줄박이도 엄청나게 크고 힘센 것으로 보였다. 새끼 메추리의 형제는 모두 12마리나 되어 어미 메추리는 이들을 골고루 보살피느라고 바빴다. 언제 습격해 올지 모르는 침략자를 감시하기 위해 어미 메추리는 나무떨기나 숲속은 물론이고 높은 하늘에까지 경계의 눈을 돌리고 있었다. 어미 메추리는 마침내 한 놈의 침략자를 발견했다. 발판 건너편에 요사스런 여우란 놈이 나타난 것이다. 여우는 살금살금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눈이 남달리 밝고 냄새를 잘 맡는 놈인 만큼 2, 3분이면 메추리의 냄새를 맡고 달려올 것이 틀림없었다. 메추리는 어물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구르륵 구르륵 어미 메추리는 새끼들을 향해 굵고 나지막한 소리를 냈다. 이것은 숨도록 해, 빨리 라는 의미였다. 밤톨만큼이나 작은 새끼 메추리들은 몸을 숨기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1미터도 채 되지 않았지만 나뭇잎 사이에 틀어박히고 고목껍질 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숨을 곳을 찾지 못한 한 마리의 새끼 메추리가 낙엽 사이에 납작 엎드려 눈을 꼭 감고 이만하면 괜찮을까 하고 조바심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삐삐 소리도 내지 않고 죽은 듯이 조용하게 있었다. 이때 어미 메추리가 푸르르 날아서 여우 쪽으로 갔다. 여우에게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땅 위에 앉은 어미 메추리는 마치 날개를 다쳐서 잘 날 수 없는 것처럼 파닥거리며 괴로운 듯한 울음소리를 냈다. 이러한 어미 메추리의 행동은 저 피에 굶주린 여우에게서 자비심을 구걸하는 것일까? 그것은 당치도 않은 말이다. 어미 메추리는 그렇게 미련한 바보가 아니었다. 우리는 여우가 엉큼하고 교활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여기서 우리는 여우가 메추리에 비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볼 수 있다. 여우는 뜻밖의 굴러떨어진 먹이를 눈앞에서 보고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냉큼 달려가 덥석 물었다. 그러나 어미 메추리는 어느새 여우의 입에서 빠져나와 파다닥 날개를 퍼득여 1미터쯤 떨어진 곳으로 날아갔다. 여우는 다시 한번 달려가 입을 쩍 벌리고 메추리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메추리는 쓰러져 있는 굵은 통나무 밑으로 몸을 이리저리 비틀며 기어들어가 반대쪽으로 빠져나갔다. 몸집이 큰 여우는 통나무를 뛰어넘어 다시 달려들었다. 어미 메추리는 아직도 날개를 절듯 신통치 못한 솜씨로 앞을 향해 날더니 마침내 언덕 밑으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다. 여우는 날쌔게 달려갔다. 여우의 입에 메추리의 꼬리가 닿을 듯 말 듯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우가 빨리 쫓아가면 갈수록 어미 메추리도 역시 조금씩 빨리 달아나는 것이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산짐승 중에서 빨리 달리기로 유명한 여우가 날개 다친 메추리를 5분 이상 쫓아갔어도 잡지 못한 데서야 웃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여우가 힘을 내면 내는 만큼 메추리도 길을 쓰고 달리는지 그럭저럭 언덕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갔다. 500m도 넘는 거리를 이렇게 경주한 끝에 메추리는 언제 날개를 절었느냐는 듯이 푸르르 날아오르더니 숨 너머로 사라져버렸다. 메추리를 놓치고 어처구니 없는 듯 멍하니 서 있던 여우는 언제나 지혜롭다고 뽐내던 자기가 조그마한 놈에게 조롱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기로서는 그 까닭을 알 수 없었지만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전에도 당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여우에게서 도망친 어미 메추리는 공중에 큰 원을 한번 그리며 날더니 새끼 메추리들이 숨어있는 숲속에 내려앉았다. 들에 살고 있는 날짐승들은 자기가 있던 장소에 대한 기억력이 뛰어나며 그 장소를 찾아내는 감각도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다.
그 기억력과 감각에 의해 어미 메추리는 새끼들과 함께 있던 장소에 돌아온 것이다. 어미 메추리는 아직 새끼들이 꼼짝하지 않고 숨어 있는 데 대해 감탄하며 기쁜 듯이 잠시 동안 사방을 두리번거리기만 했다. 어미 메추리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려는 기색을 보이는 새끼 메추리들은 하나도 없었다. 서투르게 나무 껍질 밑에 숨어 있는 놈은 용하게도 제 몸의 털빛과 같은 빛깔의 나무 껍질을 찾아 납작 엎드려 눈을 꼭 감고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구구 구르륵. 드디어 어미가 소리쳐 불렀다. 이것은 얘들아, 엄마야 하는 소리였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머리를 쳐박고 있던 새끼 메추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무 껍질 밑에 숨었던 새끼 메추리는 형제들 가운데 가장 맞이였다. 그는 좁쌀같이 조그마한 눈을 뜨고 삐삐삐 하고 귀여운 소리를 지르며 어미 메추리의 큼직한 엉덩이 밑으로 달려갔다. 다른 동물들은 1미터만 떨어져 있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울음소리를 어미 메추리는 그보다 3배쯤 먼 거리에서도 못 알아들은 적이 없었다. 다른 새끼 메추리들도 모두 달려나와 어미 곁에 와 쫑알쫑알 떠들어댔다. 어느덧 햇볕이 따가워졌다. 물가에 가려면 큰 길을 건너야 하는데 큰 길에 나서면 맨 땅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미는 세밀한 정찰을 하고 나서 날개를 부채꼴로 활짝 펼쳤다. 그리고 그 밑에 새끼들을 몰아넣어서 일사병에 걸리지 않게 하고 큰 길을 건너 개울 옆에 있는 들장미 떨기가 우거진 곳까지 데리고 갔다. 그때 솜털꼬리를 가진 토끼 한 마리가 폴짝 뛰어나와서 새끼 메추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러나 흰색의 커다란 꼬리만 보아도 토끼가 싸움을 싫어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 토끼는 어미 메추리가 옛날부터 잘 알고 지내는 친구이기도 했다. 새끼 메추리들은 그날 배운 여러 가지 지식과 함께 토끼는 휴전을 의미하는 흰 깃발, 즉 흰 꼬리를 달고 다닌다는 것과 또 그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윽고 메추리 일가족은 물가에 이르렀다. 개울에는 밑바닥까지 보일 만큼 투명한 물이 흐르고 있었다. 맨 처음 새끼 메추리들은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몰랐지만 어미가 마시는 모습을 보고 금세 따라 마셨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까지 배웠다. 메추리들은 물가에 한 줄로 늘어서서 부지런히 물을 마셨다. 새끼 메추리들의 노란 머리 12개가 아래 위로 부지런히 움직였다. 물을 실컷 마시게 한 다음 어미 메추리는 새끼들을 층층으로 된 길을 따라 들판 건너편 숲속으로 데리고 갔다. 풀이 무성하게 우거진 곳 한가운데 커다랗고 둥근 지붕처럼 생긴 것이 있었다. 어미 메추리는 벌써부터 이 둥근 지붕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많은 새끼들을 기르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메사처럼 생긴 개미들 집이었다. 어미 메추리는 이 메사 위에 올라가서 잠시 동안 사방을 둘러보더니 발톱으로 흙을 파헤쳤다. 부드러운 흙으로 된 메사가 파헤쳐지고 개미 구멍이 허물어져 내렸다. 개미들은 날벼락을 당해 우르르 몰려 나왔으나 별 도리가 없었는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구멍 주위를 빙빙 도는 놈이 있는가 하면 식량을 물어 다른 곳으로 운반하느라고 부산을 떠는 놈도 있었다. 그중 좀 더 침착하고 분별 있는 몇 놈은 통통하게 살찐 하얀 알을 옮기기 시작했다. 어미 메추리는 제 새끼들 옆으로 가서 통통한 개미알 한 개를 물어 올리더니 그 알을 도로 땅에 내려놓았다. 잠시 후 또다시 물어 올리더니 통째로 알을 삼켜버렸다. 새끼 메추리들은 어미의 둘레에 쭉 둘러서서 이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 중에서 제일 맞이인 놈이 개미알을 하나 물어 올렸다가 내려놓았다가 하다가 뜻하지 않은 충동에 의해 꼴깍 삼켜버렸다. 새끼 메추리들은 불과 몇 분도 안 되는 사이에 막내 동생까지 맏형이 했던 방법을 배워 따라하게 되었다. 어미 메추리는 개미 매사를 계속 파헤쳐 개미알을 꺼냈다. 새끼 메추리들은 이리저리 굴러가는 개미알을 쫓아다니며 부지런히 먹었다. 그들은 배가 부르도록 실컷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식사를 끝낸 메추리 가족은 조심조심 개울을 거슬러 올라가 딸기 덩굴이 무성한 모래 언덕으로 갔다. 그리고 한낮 동안 뒹굴며 잠을 잤다. 새끼 메추리들은 이따금 일어나서 근처를 돌아다녔는데 발을 옮겨 디딜 때마다 부드러운 모래알이 발가락 사이로 미끄러지듯 빠져나가 무척 기분이 좋았다.
새끼들은 어미가 하는 대로 모래 위로 가로누워 조그만 발끝으로 모래를 파헤치며 날개를 파닥거렸다. 날개는 아직 깃털도 나지 않아 솜털로 쌓여 있었다. 그날 저녁 어미 메추리는 바로 옆에 있는 마른 풀숲으로 새끼들을 데리고 갔다. 그곳에는 바삭바삭하도록 마른 나뭇잎이 쌓여 있어서 적이 습격한다 해도 발소리를 내지 않고는 다가올 수 없었다. 또 가지와 가지가 얽힌 공중으로부터 들장미 숲이 있어서 공중으로부터 날아드는 적까지도 막아주었다. 어미 메추리는 제 날개로 지붕을 만들어 방을 꾸미고 새끼들을 잠들게 했다. 서로 껴안고 평온하게 잠자는 태어나서 첫 밤을 맞는 새끼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어미 메추리는 새끼를 가진 어머니로서의 기쁨을 만끽했다. 새끼 메추리들이 태어난 지 3일이 되었다. 그들은 벌써 다리에 힘이 생기고 튼튼해져 도토리나 바말 따위를 비켜다니지 않아도 되었고 나뭇잎이 높게 쌓인 곳도 기어오를 수 있게 되었다. 날개에는 깃털이 뾰족뾰족 나오기 시작했다. 새끼 메추리의 생활의 첫 출발은 사랑으로 돌봐주는 어머니와 날쌘 다리, 두세 가지의 본능, 이제부터 눈을 뜨게 되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적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새끼 메추리에게 어미의 말을 알아듣도록 가르쳐준 것은 본능의 힘, 즉 대대로 유전되어 온 것이다. 어미의 뒤를 따라다니도록 가르친 것도 본능의 힘이다. 햇볕이 이글이글 내리쬐을 때 어미의 날개 그늘 밑으로 기어 들어가도록 한 것도 역시 이성의 힘이었다. 그날부터 이성의 힘은 새끼 메추리의 발전해가는 생활 속에서 점점 더 많은 구실을 하게 된다. 다음날 뾰족뾰족 나오기 시작하던 날개털은 한층 더 길어져서 어느 정도 날개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일주일 후 솜털에 쌓여있던 새끼 메추리들은 모두가 어엿한 날개를 제대로 파닥거리게 되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자란 것은 아니었다. 가엾은 막내 동생은 처음부터 허약했다. 이 녀석은 알 속에서 나왔어도 몇 시간이나 껍데기를 등에 지고 다녔다. 다른 형제들보다 달리는 것도 느리고 언제나 쌕쌕 울기만 했다. 어느 날 저녁 스컹크가 습격해왔다. 어미 메추리는 쿠잇쿠잇하고 소리질렀다. 빨리 날아야 된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소나무 숲에서 어미 메추리가 다시 새끼들을 불러 모았을 때는 막내가 보이지 않았다. 그 후로 막내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남아있는 형제들은 날마다 훈련을 계속했다. 이제는 그들도 개울 옆에 우거진 풀숲에 귀뚜라미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무성한 범의 귀의 빨간 열매는 달콤하면서도 많은 영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멀리 숲가에 무덤같이 생긴 개미 매사는 식량을 가득 채워둔 창고와 다름없다는 사실도 알았고 산딸기는 살아있는 벌레만큼이나 맛있는 먹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커다란 암나비는 잡기만 하면 안전하고 훌륭한 먹이라는 사실도 알았고 썩은 나무 껍질을 젖히면 여러 가지 맛있는 먹이가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리고 누런 재킷에 검정 줄무늬를 두르고 있는 말벌이나 녹갈색 옷을 입은 왕지네 따위는 손대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7월은 딸기가 무르익는 계절이다. 새끼 메추리들은 놀랄 만큼 자랐고 원기도 왕성해져 어미가 자식을 덮어주려고 밤새도록 선체로 날개를 펴고 있어야 할 정도였다. 새끼 메추리들은 매일같이 모래밭에서 장난을 쳤지만 이제는 좀 더 높은 언덕으로 놀이터를 옮겼다. 어미 메추리는 여러 종류의 새들이 이곳을 전부터 놀이터로 사용했다는 점이 꺼림칙했다. 그러나 그곳의 모래가 깨끗하고 부드러워서 새끼들이 신나게 그곳으로만 갔기 때문에 어미 메추리도 더 말리지 못하고 내버려 두었다. 2주일쯤 지나는 동안 웬일인지 새끼들이 쇠약해지고 어미 자신도 늘 기분이 좋지 않았다. 모두가 항상 시장기를 느꼈고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몸이 점점 쇠약해지기만 했다. 제일 병이 악화된 것은 어미 메추리였다. 몸에 열이 많고 머리가 아픈 데다 항상 시장기를 면할 수가 없었고 몸은 점점 여위어 갔다. 그러나 질병의 원인을 알 도리가 없었다. 지금까지 피하고 있었던 오래된 놀이터에 온 것이 잘못이었다. 많은 새들이 남기고 간 기생충이 득실거리다가 메추리 일가족에게 덤벼들어 피를 빨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메추리들은 몰랐던 것이다. 본능적 충동이라는 것은 그 목적하는 바가 있게 마련이다.
어미 메추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자연적인 본능의 충동에 따른 것이다. 격심한 열병 같은 증세는 어미 메추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먹고 싶도록 충동질했다. 어미 메추리는 먹을 수 있음직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었다. 그리고 가장 서늘한 숲속을 찾아갔다. 메추리는 숲속에서 독즙이 흐르는 온나무를 발견했다. 한 달 전이라면 이런 나무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지나쳐 버렸을 테지만 어미 메추리는 먹이로서 그리 신통치 못한 온나무 열매를 쪼아 먹었다. 한없이 쓰고 쏘는 듯한 온나무의 열매가 지금 자신의 육체가 요구하는 음식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래서 어미 메추리는 온나무 열매를 싫도록 먹었고 새끼 메추리들도 이 이상한 열매를 먹기에 바빴다. 의사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훌륭한 처방을 찾아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토록 강한 독약 치료 방법은 무섭게 달라붙어서 파고드는 기생충들을 말살시켜 마침내 메추리들은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족 모두가 건강을 회복한 것은 아니었다. 가족 중 2마리의 새끼 메추리가 독한 요법 때문에 결국 쓰러지고 만 것이다. 병으로 쇠약해진 몸에 너무 독한 약을 썼던 것이다. 그 2 동생은 게을러 내려가 물을 마시고 또 마셨다. 다음 날 아침 다른 형제들은 어미 메추리의 뒤를 따라 나섰으나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 2마리의 새끼 메추리의 시체는 뜻하지 않게 막내 동생의 원수를 갚게 했다. 지난날 막내를 잡아먹었던 스컹크가 그곳을 지나다가 2마리의 새끼 메추리를 발견하고 냉큼 씹어먹었던 것이다. 그 시체에 들어있던 독이 스컹크의 생명을 재촉했다. 그 후 2마리가 더 죽어서 이제 7마리만이 어미 메추리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이들 7형제는 각각 다른 성격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날마다 몰라볼 만큼 빠르게 성장했다. 허약한 놈은 없지만 바보같이 미련하거나 빈둥거리며 놀기만 하는 놈들이었다. 이러한 녀석들을 보살피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어미 메추리는 맏아들을 가장 사랑스럽고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세상에 나온 첫날 나무 껍질 속으로 숨어 들어갔던 이놈은 한배 형제들 중에서 가장 굳세고 컸으며 순박하고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어미가 위험하다는 경고를 해도 먹이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말을 듣지 않는 녀석들이 있지만 마지는 어미에게 순종하는 것이 타고난 천성인 듯 단 한 차례도 어미의 신호에 따르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러한 순종은 마침내 좋은 열매를 맺었다. 그는 12형제 중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이다. 묵은 털을 벗은 8월도 어느새 지나갔다. 새끼 메추리들은 어미 몸집의 반 정도가 될 만큼 크게 자랐다. 이제는 모두 자기가 지혜와 힘이 있어서 어엿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할 만큼 영리해졌다. 조무래기 새끼 때는 어미가 날개로 품어줄 수 있도록 땅 위에서 잠을 자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어미 메추리는 어른이 된 다음부터의 생활 방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부근에는 몸이 날쌘 족제비나 여우, 스컹크 따위들이 먹이를 찾아서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녔다. 땅바닥은 날이 갈수록 점점 위험해졌기 때문에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어미 메추리는 새끼들을 불러서 나지막한 나무 등걸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런데 어리석은 한 놈만이 나무 등걸 밑으로 따라 들어가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땅 위에서 자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날 저녁은 아무 사고 없이 지냈으나 그 다음날 밤에 일이 생겼다. 한밤중에 나무 등걸 아래서 잠자던 메추리 형제들은 고집쟁이 동생의 비명소리에 눈을 떴다. 잠시 동안 소란스런 소리가 들리다가 곧 사방이 조용해졌다. 다만 바작바작하는 잔뼈 깨무는 무서운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그 후부터 밤이 되면 6형제의 새끼 메추리들은 어미 메추리를 한가운데 두고 쭉 줄을 지어서 앉았다. 그 가운데 작은 놈은 어미의 등으로 기어 올라가기도 했다. 새끼 메추리들에 대한 교육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는데 모두가 날개를 치며 날아가는 방법을 배운 것은 이 무렵이었다. 퓨웅 소리를 내며 날개를 치는 것은 극히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때 어떤 방법으로 그런 소리를 내며 날아야 하는가를 새끼 메추리들은 배워야 했다. 이 퓨웅 소리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였다. 그것은 근처에 있는 다른 메추리들에게 위험이 닥쳤다는 경계 신호로 보내주는 것이며 사냥꾼의 길을 꺾는 역할도 했다.
또 적의 관심을 퓨응 소리에 집중시켜 다른 동료들이 피할 시간을 벌어주기도 했다. 메추리들에게는 달마다 새로운 적과 식량이 있다라는 금원이 들어맞았다. 9월에 들어서면 먹이는 물기가 많은 과일과 새들의 알, 초목의 씨, 벼 등으로 바뀌며 적으로는 스컹크 대신 사냥꾼이 새로 나타났다. 이 메추리 형제들은 여우는 본 적이 있지만 사냥개는 본 적이 없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여우에 대해서는 나뭇가지에 올라가기만 하면 힘들이지 않고 위험에 벗어날 수 있었다. 어느 날 캐디 영감이 꼬리 짧은 누렁개를 데리고 골짜기를 기웃거리고 있었다. 어미 메추리가 개를 발견하고 다급하게 소리쳤다. 날아라, 날아. 그러나 형제들 중 2마리가 어미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어미가 지나치게 당황해하는 꼴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녀석들은 어미가 애타게 거듭 소리치며 살그머니 살아서 도망치는 본보기를 보여주었건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녀석들은 어미와는 반대로 나무 등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제 딴에는 잘했다고 생각하여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꼬리가 짧은 누렁개는 나무 등걸 가까이 와서 메추리 새끼들을 향해 멍멍 짖어댔다. 2마리의 새끼 메추리들은 그 여우처럼 생긴 개에게 정신이 팔려 숲속에서 바싹바싹 소리가 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탕탕. 이와 동시에 2마리의 새끼 메추리가 피투성이가 되어 날개를 파닥였다. 메추리들은 누렁개에 붙잡혔고 곧이어 숲속에서 사냥꾼이 달려나와 개가 물어뜯던 새끼 메추리들을 빼앗았다. 캐디 영감은 캐나다의 토론토 북쪽 동강 근처에 있는 초라한 통나무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의 생활은 만일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보았더라면 아주 이상적인 생활이라고 칭찬할 만한 것이었다. 재산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었다. 그는 약간의 일을 하고 난 다음이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 밖에서 마음껏 돌아다니며 지냈다. 그는 사냥을 무척 즐겼기 때문에 총을 쏘았을 때 총알에 맞은 짐승이 버르적거리는 것을 보면 가슴이 시원하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했으며 자기 자신을 아주 훌륭한 사냥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웃 사람들은 캐디 영감을 떠돌이라고 부르며 업신여겼고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 어쩌다가 이 고장에 눌러앉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캐디 영감은 1년 내내 총사냥을 하고 덫과 함정을 파놓고 다니며 계절에 상관없이 아무 짐승이나 닥치는 대로 사냥을 했다. 캐디 영감은 달력을 보면서 날짜를 헤아리지도 않고 메추리 요리의 맛으로 계절이 바뀌는 것을 정확히 알아맞힌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관찰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믿어지지 않는 구석도 있었다. 메추리를 사냥해도 좋다는 허가기간은 9월 15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그보다 2주일이나 앞서 캐디 영감이 사냥을 시작해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도 캐디 영감은 해마다 교묘하게 형벌을 피하고 있다고 지방신문에까지 난 적이 있었다. 캐디는 사냥할 때 날짐승의 날개를 쏘아 잡지 않고 몸통을 쏘아 떨어뜨리기를 좋아했다. 이러한 방법의 사냥은 나뭇잎이 무성한 시기일수록 어려워서 이 골짜기에 사는 메추리 일가족이 지금까지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냥꾼들이 메추리를 찾아 나설 계절이 되었기 때문에 캐디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메추리를 찾아 나섰던 것이다. 캐디는 어미 메추리가 제 새끼들을 데리고 달아나는 소리를 듣지 못하여 총으로 사냥한 2마리의 새끼 메추리만 주머니 속에 넣어가지고 통나무 집으로 돌아왔다. 2 형제를 잃고 난 4마리의 메추리 형제들은 개가 여우와 다른 짐승이므로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옛날부터의 교훈을 다시 한번 머릿속 깊이 되새겨야 했다. 순종만이 장수의 비결이다. 9월 하순이 되면 지금까지 있던 적 이외에 새로이 사냥꾼이라는 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메추리들은 사냥꾼을 피해 언제나 조용히 살금살금 걸어 다녀야 했다. 그러나 아직 나뭇잎이 무성해서 메추리들은 숨어 있기가 편했다. 메추리가 높은 나뭇가지 사이에 숨어 있으면 나무 타기 선수인 새끼곰을 빼놓고는 땅 위에 사는 짐승들도 공격할 수 없었다. 드디어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달이면 달마다 색다른 먹이와 적이 나타났다. 이제 도토리와 밤이 있고 부엉이가 방울 같은 누나를 굴리며 나타나는 시기가 다가왔다.
계절이 바뀌면서 이고장을 떠났던 부엉이들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왔다. 밤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져 갔고 곰의 습격 위험성도 점점 줄어들어갔다. 어미 메추리는 잎이 없는 나뭇가지에 있던 가족의 잠자리를 잎이 무성한 전나무 가지 위로 옮겼다. 그리고 새끼들을 그쪽으로 오도록 했다. 쿠쿠리, 이렇게 어미가 부르는데도 한 마리의 새끼는 못 들은 척했다. 그놈은 털갈이를 하는 중이어서 거의 알몸이 된 채로 흔들거리는 느티나무 가지를 붙잡고 있었다. 그날 밤 방울처럼 커다란 노란 눈알을 가진 부엉이가 달려와 그 메추리를 날름 잡아가 버렸다. 이리하여 메추리 가족은 어미와 삼형제만 남게 되었다. 새끼들도 어미 못지않게 몸집이 커졌고 맏아들은 어미보다 더 컸다. 세상에 처음 나온 날 나무 껍질 속에 숨어 들어갔던 조무래기가 이제는 제 어미보다도 더 커다랗게 성장한 것이다. 새끼 메추리들의 목둘레에 긴 털이 돋기 시작했다. 털이 모두 돋으면 어떤 모양이 될지 아직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새끼 메추리들은 이 털이 나기 시작한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는 듯이 벌써 뽐내고 다녔다. 메추리의 목둘레에 긴 털이 있다는 것은 공작에게 긴 꼬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 털은 메추리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우며 자랑거리인 것이다. 암컷의 목털은 엷은 초록색으로 빛나는 올리브빛이고 수컷의 것은 그보다 한층 더 크고 검으며 윤기가 흐른다. 가끔 거대한 몸집과 엄청나게 힘이 센 메추리가 태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놈의 목둘레의 털은 그저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빛깔까지 띠고 있다. 자줏빛 바탕에 초록빛과 황금빛이 영롱한 붉은 구릿빛의 목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메추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목털을 가진 메추리를 보게 되면 깜짝 놀랄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삼형제만 남은 메추리 가족 중 맏아들격인 놈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지녔다. 이놈은 도토리와 밤이 익은 9월이 다 가기 전에 황금색과 적동색의 머플러를 두른 듯이 목둘레에 아름다운 털이 돋아났다. 이 녀석이 바로 동강계곡에서 소문이 자자한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이다. 도토리와 밤이 거의 다 떨어져가는 10월 중순의 어느 날 메추리 가족은 볕이 잘 드는 어느 한 끝의 커다란 나무 밑에 가로누워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탕 하고 산골짜기를 울리는 총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나뭇가지 위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윽고 파란 하늘을 향해 퓨웅 하고 날개 소리를 내고 맑은 공기에 바람을 일으키며 날아갔다. 그는 가을 들판에서 살찐 망아지가 서늘한 바람에 기분 좋아 달리듯이 넘쳐 흐르는 힘을 마음껏 뽐내며 퓨웅 소리와 함께 높이 날아올랐다. 자신의 몸에서 새로운 힘을 발견한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거듭해서 요란한 날개 소리를 냈다. 그래서 근처의 숲과 골짜기는 파란 가을 하늘을 찢는 듯한 메추리의 날개 소리로 가득 찼다. 그의 동생들은 형의 날개 소리를 듣고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신기한 듯이 바라보며 감탄했다. 어미도 처음에는 같은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했다. 11월이 되면 초순부터 메추리들은 기이한 움직임을 나타낸다. 인간들에게도 역시 이와 유사한 변화가 있게 마련이다. 소년기를 지나 소위 사춘기에 접어들면 쉽게 감상에 젖어들고 공연히 마음이 부풀기도 하며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까닭없이 우울해진다. 불가사의한 자연의 법칙은 메추리에게도 이러한 병 아닌 병을 가져다주는 모양이었다. 모든 메추리는 출생 후 첫 해의 11월이 되면 광란자처럼 마음이 들뜬다. 어디로든지 날아가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아무 데라도 좋다. 이리하여 메추리의 동료 중에서 가장 슬기로운 놈까지도 이 시기가 닥쳐오면 바보가 되어 어리석은 일을 마구 저지른다. 그들은 밤하늘을 전속력으로 날다가 전깃줄에 부딪혀 몸이 두동강 나기도 하고 등대 불빛이나 기관차의 헤드라이트로 무턱대고 뛰어들기도 한다. 날이 밝은 뒤에 보면 메추리들은 사람이 사는 집안이나 큰 연못 주위 또는 도시의 전화선 위 등 아무 곳에나 천연덕스럽게 앉아있다. 좀 더 심한 경우 이들은 해안을 따라 달리고 있는 기선의 갑판 위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이러한 발광에 가까운 행동은 옛날부터 갖고 있던 서식지 이동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지르는지 모르지만 하나의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만은 틀림없다. 이 행동은 한 가족을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하여 혈족 결혼을 예방해준다. 마음을 걷잡지 못하고 궤도를 벗어나는 이러한 행동은 출생 후 그 첫 해에 격심하게 일어나고 전염병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년째까지도 나타난다. 그러나 3년째가 되면 거의 그러한 행동을 볼 수 없다. 어미 메추리는 산포도가 까맣게 익고 단풍나무 잎이 주홍빛으로 물들어 떨어지기 시작하자 자식들에게 그러한 발광증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어미는 자식들의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고 숲속의 가장 조용한 곳에 자식들을 모아두는 수밖에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발광증의 징조가 맨 처음 나타난 때는 기러기 떼가 남쪽을 향해 머리 위를 지나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젊은 메추리들은 그토록 길게 줄지어 나는 기러기 떼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두려운 감정이 생겼다. 그러나 어미 메추리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젊은 메추리들은 두려움을 잊고 흥미있게 기러기 떼를 바라보았다. 메추리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그 기러기들의 야성적인 울음이었을까? 아니면 그때서야 비로소 표면적으로 드러난 마음의 충동이었을까? 아마 기러기 떼의 뒤를 따라가고 싶다는 야릇한 충동이 젊은 메추리들의 마음을 흔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메추리들은 화살 같은 속도로 날며 높은 하늘에 나팔을 불어대는 기러기 떼들이 남쪽 하늘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좀 더 멀리까지 보려고 더 높은 가지로 자꾸 옮겨 앉았다. 11월이 반쯤 지났을 무렵 메추리 형제들은 설레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약한 동생이 제일 심한 증세를 보였다. 많지도 않은 메추리 가족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도 몇 차례에 걸쳐 긴긴 밤을 새워가며 정처 없는 여행을 했다. 들뜨는 마음을 걷잡지 못하고 멀리 남쪽 나라까지 날아갔다. 그러나 끝없이 펼쳐진 몬트리올 호수가 앞길을 막았기 때문에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11월이 다가고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할 무렵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고향의 깊은 골짜기에 다시 모습을 나타냈다. 계절이 깊어갈수록 식량은 점점 줄어들었다.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테일로 고개 언덕과 동강 골짜기에 우거진 소나무 숲을 오가며 살고 있었다. 산포도가 없어지고 눈 내리는 12월이 되자 먹이는 들장미 열매가 전부였다. 온 천지가 은세계로 변하고 눈보라가 성난말처럼 덤비는 정이월이 되면 버드나무의 새싹이 벌써 봄이 머지않았음을 알려준다. 눈보라가 숲속의 모든 나무를 눈꽃송이로 뒤덮어 얼려버리면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나뭇가지에 앉아 새싹을 뜯어먹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 어려운 일을 하느라고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주둥이 끝이 너무 닳아 꼭 다물어도 구부러진 안쪽에 틈이 남을 정도였다. 9월까지만 해도 부드럽고 예쁘던 발톱이 갈고리처럼 날카롭게 되고 그것에 뾰족뾰족한 가시들이 생겼다. 이 가시들은 추위가 심해짐에 따라 점점 자라 마침내 첫눈이 내릴 무렵에는 눈이를 걸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더싱구시를 하게 되었다. 이 극심한 추위는 부엉이나 매 같은 적들을 어디론가 쫓아버렸다. 그러니까 세상 일은 모두가 장단점이 따르는 법이다. 메추리에게 식량이 줄어든 대신 생명을 위협하던 원수들이 사라진 것이다.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날마다 먼 곳까지 분주하게 돌아다녀야 했다. 그는 마침내 은빛 버드나무에 뒤덮인 로즈델 계곡과 프랭크 성 안에 있는 빨간 열매를 주렁주렁 매단 버지니아 초가 많이 있는 체스터 숲을 발견했다. 그는 그곳을 자세히 조사하여 프랭크 성의 높은 성벽 안에는 총을 가진 사냥꾼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그래서 그는 이 고장을 무대로 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식량을 찾아냈고 날이 갈수록 더욱 슬기로워지고 아름다워졌다.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이곳에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다지 외로움을 타지 않았다. 따스한 햇볕은 프랭크 언덕의 남쪽 비탈에 있는 눈을 완전히 녹여버렸다.
그래서 많은 향기로운 약초가 밖으로 드러나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풍성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따스한 햇볕은 새싹을 덮고 있는 얼음을 모두 녹여 부리가 닳지 않고 제대로 자랄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주었다. 이곳에 곤줄박이란 새가 와서 날아다니며 새봄이 온다고 지저귀기 시작했다. 햇빛은 점점 힘을 더해갔다. 3월 초순, 실같이 가는 초승달이 뜬 어느 날 은빛별이라는 까마귀가 이끄는 까마귀 부대가 남쪽에서 날아오며 까우까우 울어대는 소리까지 들렸다. 이 까마귀 대장은 부대의 선두에 나서서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봄이 왔어요 하고 알려주었다. 한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땅의 모든 식물들도 까마귀나 곤줄박이와 마찬가지로 새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엉덩춤을 추며 쉴 새 없이 돌아다니는 곤줄박이가 봄이 왔다고 쉬지 않고 노래했기 때문에 다른 새들은 그 녀석이 대체 밥이나 먹으면서 노래하는지 의심할 정도였다.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도 봄이 깊어감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자꾸 설레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명랑한 기분으로 나뭇가지에 날아올라 골짜기를 향해 툭툭퉁 툭툭퉁 하고 날개 소리를 연거푸 냈다. 그 소리가 흘러감에 따라 은은한 메아리를 일으키면서 봄 기운에 취한 그의 기쁨을 전해주었다. 멀리 골짜기 밑에는 캐디 영감의 통나무집이 있었다. 캐디는 고요한 아침 공기를 뚫고 들려오는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의 날개 소리를 들었다. 요 놈을 잡아야지. 수메추리임에 틀림없으렸다. 이렇게 생각한 캐디 영감은 사냥총을 메고 쟁걸음으로 골짜기를 따라 올라갔다. 이를 눈치챈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프랭크 언덕에서 살짝 빠져나와 단숨에 동강 골짜기로 돌아왔다. 마침내 와야 할 곳에 오고만 셈이다. 이 고장은 그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날갯짓을 했던 곳이다. 그는 옛날에 오르내리던 그 고목에 날아올라서 툭툭퉁 툭툭퉁 소리를 계속 냈다.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제멋에 겨워 소리를 냈는데 숲속 물방앗간 근처에 있던 꼬마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집으로 뛰어가 엄마에게 말했다. 저 골짜기에서 전쟁하는 북소리가 들려요. 아마 인디언들이 싸우러 나온 모양이에요.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왜 자기가 날마다 고목가지에 올라앉아 툭툭퉁 하고 날개를 쳐서 그 소리를 숲속으로 보내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누구에게든지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의 야릇한 충동은 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3, 4월이 되도록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은 무슨 까닭이란 말인가? 툭툭퉁퉁, 툭툭퉁퉁.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매일같이 자기가 즐겨 노는 고목 위로 갔다. 그는 요즘 한층 더 아름다워졌다. 장밋빛으로 물든 볕이 양쪽 눈원저리에 나타나고 꼴사납게 달려있던 발톱의 덧신도 눈이 녹아버린 다음 자연히 떨어져 나갔다. 목덜미에 두른 붉은 머플러는 한층 더 예뻐지고 눈매는 영롱한 빛이 더해져서 햇살 아래에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 황홀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한없이 고독했다. 그는 제 마음으로 호소할 상대가 없어 무척 쓸쓸했다. 그는 매일같이 날개로 북치는 소리를 내는 것밖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어느덧 햇볕이 따가워지기 시작하고 연령초가 은방울 같은 한 송이 꽃을 피워 제 머리를 장식하는 5월 초순의 어느 날 날개로 북소리를 내던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예민한 청각을 통해 숲속에서 나는 조용한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그는 동작을 멈추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저것은...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수줍은 듯한 한 마리의 암메추리가 머뭇거리다 숨으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달려가서 암메추리와 나란히 섰다. 울렁거리는 가슴에는 새로운 생각이 넘쳐났다. 무엇인가를 찾고 있던 메마른 마음은 타는 불길처럼 뜨거웠다. 그 불같이 뜨겁던 가슴을 식혀줄 샘물이 지금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자신의 훌륭한 모습을 자랑해 보이려고 날개를 펼치고 붉은 목둘레에 털을 부풀렸다. 그리고 상냥한 미소를 짓고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찾아온 암놈의 기분에 맞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사랑의 속삭임과 같은 것이었다.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안메추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만약 그가 좀 더 일찍부터 주의해 보았더라면 벌써 4, 5일 전에 안메추리를 알아챘을 것이다. 안메추리는 날개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만 사흘 동안이나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 주위를 빙빙 돌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를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가 발견해내지 못하자 안메추리는 얼마간 짜증까지 낼 정도였다. 그러니까 안메추리의 작은 발걸음 소리가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에게 들린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의 안메추리는 상냥하고 귀여운 자태로 수줍은 듯 머리를 숙이고 있을 뿐이다. 사막같이 적막했던 고독은 이미 사라지고 타는 가슴을 안고 방랑하던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마침내 마음의 샘터를 발견하게 되었다. 아, 그로부터 그 아름다운 골짜기에서 얼마나 즐겁고 기쁜 나날이 계속되었던가. 하늘에 빛나는 태양이 그처럼 밝은 줄을 여태껏 느껴보지 못했다. 소나무를 스치며 불어오는 바람이 아름다운 꿈보다 더 달콤했다. 이리하여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때로는 그의 아내를 데리고 때로는 혼자서 즐겨 찾아가는 고목 위로 가서 삶의 기쁨에 취한 듯 퉁 툭툭퉁 하고 날개로 북을 치는 것이었다. 그는 가끔 혼자서 고목에 앉아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새색시는 몇 시간 동안 그와 함께 사랑의 속삭임을 나눈 다음 살짝 남편 곁에서 빠져나가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시간 동안 혹은 그 다음 날까지 남편을 만나주지 않았다. 여기에는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가 확실히 알 수 없는 숲속의 비밀이 있었다. 새색시가 남편과 같이 지내는 시간은 날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 하루에 불과 몇 분에 지나지 않게 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어느 날 새색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우울해진 기분을 참지 못해 강한 날개에 몸을 의지하여 고목 위로 올라가 날개북을 두드렸다. 그래도 기분이 풀리지 않으면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개울을 위아래로 오르내리며 다른 고목에 앉아보기도 하고 언덕 너머 다른 골짜기까지 샅샅이 찾아다니며 날개북을 두드렸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아내를 처음 만났던 곳으로 가서 고목가지에 올라 소리 높이 아내를 불렀다. 그러자 숲속에서 바삭바삭하는 발소리가 났다. 그곳에는 행방을 몰라 속태우던 아내가 삐삐삐 소리치는 새끼 메추리를 10마리나 데리고 자랑스럽게 서 있었다.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너무나도 반가워서 얼른 그곳으로 날아갔다. 좁쌀 같은 눈에 솜털투성이인 새끼들은 그를 보자 깜짝 놀라 제오미 곁으로 모여들었다. 그는 10마리의 새끼들이 자기보다 어미를 더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서먹서먹해졌다. 그러나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새끼들의 이러한 본능을 곧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자신도 그들 속에 끼어들었다.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가 일찍이 자기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사랑을 제 자식들에게 마음껏 쏟아주었다. 메추리의 세계에서 착실한 아버지의 존재란 지극히 드물다. 어미 메추리는 남편의 도움 없이 둥지를 들고 새끼를 부화시킨다.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의 아내도 둥지가 있는 곳을 남편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남편이 날개북을 두드리고 있는 고목가지 위나 먹이를 줍는 곳, 그렇지 않으면 동료들이 모여노는 놀이터에서 잠깐씩 남편을 만날 뿐이었다.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자 어미 메추리는 뇌리가 온통 새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훌륭한 새끼들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따위는 잊어버렸다. 그러나 사흘쯤 지나 어린 새끼들이 제법 튼튼해지자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가 부르는 소리를 따라 그곳으로 왔던 것이다. 아비 메추리들은 대개가 제 새끼들을 보살피지 않지만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달랐다. 그는 새끼들을 보는 즉시 이들을 보살피고 기르는 일에 어미 메추리와 힘을 합했다. 어린 새끼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것과 똑같이 물을 마시고 먹이를 주워 먹는 모든 방법을 배웠다. 그들은 어미가 이끄는 대로 종종걸음으로 따라다녔고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근처를 서성거리거나 멀찍이 뒤떨어져 그들을 따라다녔다. 그 다음 날이었다.
새끼 메추리들이 줄을 지어 언덕 중턱에서 골짜기 쪽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한 마리의 붉은 다람쥐가 소나무 옆에서 그 행렬을 지켜보고 있었다.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그 행렬의 몇 미터 뒤에 있는 높은 고목에서 깃을 다듬고 있었다. 붉은 다람쥐는 그것을 보지 못한 듯했다. 새끼 메추리의 생피를 마셔보고 싶어진 다람쥐는 행렬의 맨 뒤에서 어미를 쫓아가는 꼬마를 공격하려고 소나무에서 폴짝 뛰어나왔다. 어미 메추리는 멀리 앞서 있었기 때문에 행렬의 맨 뒤는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고목에 있던 붉은 머플러를 두른 아버지는 사태를 눈치채고 빨간 털의 다람쥐를 향해 쏜살같이 날아갔다. 붉은 머플러를 두른 아버지는 날개 쭉지를 반쯤 접어서 몸을 주먹같이 만든 다음 공중에서 떨어지는 몸의 무게까지 합쳐서 다람쥐의 급소인 콧등에 세차게 부딪혔다. 다람쥐는 뜻밖의 일격에 정신이 아찔한지 땅바닥에 쓰러졌다가 일어났다. 그리고 새끼 메추리를 잡아 넣으려 했던 자기의 구멍 속으로 비틀비틀 기어 들어갔다. 다람쥐는 콧구멍으로 붉은 피를 쏟으며 할딱거리는 가쁜 숨을 진정시키느라고 옆으로 누웠다. 메추리 가족은 다람쥐를 그대로 버려둔 채 그곳을 지나갔다. 한 번 혼이 난 다람쥐는 그 후 메추리 가족에게 섣불리 손을 대지 못했다. 메추리 가족은 개울가로 행진해 갔다. 그런데 근처의 모래흙에 소가 깊은 발자국을 많이 남겨놓아서 새끼 중 한 마리가 그곳에 빠져버렸다. 새끼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기어 나올 수가 없는지 삐삐 울기만 했다. 새로운 재난이었다. 어버이도 어떻게 구해내야 할지 몰라 허둥거리며 소발자국 둘레를 왔다 갔다 했다. 그러는 동안 모래흙이 무너져서 소발자국 구덩이에 밋밋한 비탈이 생겼다. 구덩이에 빠졌던 새끼는 그 비탈을 기어올라 어미의 꼬리 아래에 있던 형제들 틈으로 뛰어들었다. 흑빛 무늬를 가진 어미 메추리는 몸집은 작지만 지혜가 뛰어나고 영리했다. 어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봐주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이 어미 메추리가 귀여운 새끼들을 데리고 아치형의 숲속을 돌아다니는 모습이나 소리쳐 새끼들을 불러 모으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어머니로서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듯했다. 어미는 새끼들에게 좀 더 넓은 그늘을 만들어주려고 작은 꼬리를 반달 모양으로 펼치고 다녔다. 해치려는 짐승이 나타나면 어떤 놈이든 두려워하는 빛 없이 덤벼들어 싸웠다. 이렇게 어미는 새끼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충실하게 해냈다. 그런데 메추리의 새끼들은 날 수 있게 되기 전에 캐디 영감의 눈에 띄고 말았다. 아직 7월인데도 캐디 영감은 벌써 사냥총을 메고 골짜기에 나타났다. 사냥개 타이크를 앞세운 그는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 가족이 있는 곳 가까이까지 올라왔다. 붉은 머플러 아비는 그때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옛날부터 익혀온 수단을 써서 사냥개를 멀리 동강 골짜기까지 유인해냈다. 그러나 캐디 영감은 그런 줄도 모르고 곧바로 메추리 가족이 있는 곳으로 향해 다가왔다. 그러자 어미 메추리는 숨으라고 신호한 다음 남편이 사냥개를 꿰어간 것처럼 사람을 꿰어내기 위해 앞으로 달려나왔다. 숲속의 형편에 정통해 있었기 때문에 바삭거리는 소리도 내지 않고 사냥꾼 가까이 달려갈 수 있었다. 사람의 바로 옆에까지 다가간 어미 메추리는 갑자기 날개 소리를 내며 높이 날아올랐다가 나뭇잎이 쌓인 곳에 풀썩 떨어졌다. 그리고 한쪽 날개를 질질 끌고 가냘픈 소리를 내며 느릿느릿 걸어갔다. 그러나 사냥꾼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캐디는 그것이 자기를 멀리 딴 곳으로 유인해 가려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갑자기 어미 메추리를 향해 채찍을 휘둘렀다. 어미 메추리는 채찍을 날쌔게 피하고 사람이 속아주기를 바라며 기우뚱기우뚱 나무 등걸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잠시 후 어미 메추리는 나뭇잎 위에 또다시 모습을 나타냈는데 역시 기우뚱거리는 모습이었다. 캐디가 또 한 번 채찍을 휘둘렀으나 어미 메추리는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어린 자식들에게서 포악한 인간을 멀리 떼어놓으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어미 메추리는 용감하게 사냥꾼 앞에 몸을 내던지고 부푼 가슴을 땅에 대고 자비심이라도 구하는 듯 꾸벅거렸다. 캐디는 두 차례나 채찍을 헛휘둘러 화가 치밀었는지 이번에는 고물잡기에 넉넉할 만큼의 총알을 잰 사냥총을 들어 방아쇠를 당겼다. 하늘을 찢는 듯이 요란한 총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그토록 용감하게 어머니로서의 자애심이 가득했던 흑빛 무늬의 어미 메추리는 가엾게도 몇 점의 피투성이 고깃덩어리가 되어 흩어지고 말았다. 아기 같은 사냥꾼은 새끼 메추리들이 근처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 새끼들을 찾아내려고 부근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한참 동안을 뒤졌는데도 움직이는 놈도 삑삑거리며 우는 놈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단 한 마리도 찾지 못하자 심술이 난 캐디는 풀숲을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마구 짓밟으며 다녔다. 그러는 사이 메추리들이 숨어 있는 곳을 지나쳐 버렸다. 그러나 지나갔던 곳을 되밟아 오며 마구 짓밟을 때 가만히 숨어있던 새끼 메추리 몇 마리가 밟혀 죽었다. 그런데 사냥꾼 캐디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곳을 떠나고 말았다. 붉은 머플러의 아버지는 사냥개를 개울까지 꿰어내고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온 곳으로 곧장 날아왔다. 어미 메추리를 쏘아 죽인 사냥꾼이 그 시체를 사냥꾼에게 주려고 가지고 갔는지 피의 흔적이 남아있는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근처를 자세히 살펴 흑빛 줄무늬 털과 피의 흔적들을 확인하고 제 아내가 조금 전에 요란하게 소리를 낸 총탄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놀람과 슬픔은 어떠했을까?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2, 3분 동안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서서 촬영한 눈으로 피 흘린 자국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이윽고 그는 새끼들을 생각해내고 고개를 쳐들었다. 그는 새끼들이 숨어있는 장소로 가서 귀 익은 소리로 구구구리 하고 새끼들을 불렀다. 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부름에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 곁으로 모여든 새끼들은 겨우 절반 남짓한 수였다. 눈을 빠끔히 뜨고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아버지에게로 달려온 새끼들은 겨우 6마리였고 4마리의 새끼들은 캐디의 발에 밟혀 죽어 있었다.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몇 번이나 거듭해서 불러보았지만 대답하는 새끼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붉은 머플러의 아버지는 이 원망스러운 고장을 떠나 새끼들을 데리고 멀리 개울 상류로 올라갔다. 그곳은 가시철망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고 들장미의 떨기가 우거져 있어 그다지 살기 좋은 땅은 아니었으나 다른 곳보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다. 여기에서 메추리 가족의 생활은 시작됐다.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제 어미가 자기를 기른 것처럼 새끼들을 키워갔다. 그는 근처에 있는 것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고 메추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법도 알고 있어서 여름을 지내는 동안 한 마리의 새끼도 잃지 않았다. 사냥철이 되자 새끼들은 튼튼하게 성장하여 번쩍이는 적동색으로 아름답게 몸단장을 한 붉은 머플러를 두른 아버지와 더불어 훌륭한 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아내를 잃은 후 한여름 동안 날개 소리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 메추리에게 있어서 이 날개 소리를 낸다는 것은 종달새가 하늘 높이 오르며 울어대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것은 사랑의 노래인 동시에 건강한 에너지가 넘쳐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털갈이의 계절이 지나고 먹이가 풍부해지는 서늘한 9월이 오자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깃에 더욱 윤기가 흐르고 새로운 힘이 용솟음쳤다. 어느 날 그는 즐겨 찾아가던 고목가지 위에 올라앉아 충동적으로 몇 차례나 날개북을 울렸다. 그 후로 그는 가끔 날개북을 울렸으며 그러는 동안에 새끼들은 아버지 쪽에 쭉 둘러앉아 날개짓을 하기도 했다. 산포도가 있고 마음이 들뜨는 계절이 다가왔다. 새끼들은 굳세고 용감한 아버지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었다. 이러한 혈통이 지혜의 힘을 나타내게 했는지 가족은 마음이 들뜨는 계절이 닥쳤는데도 일주일이 채 안 되어 대부분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3마리의 새끼들만이 행방을 감추었을 뿐이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할 때까지 붉은 머플러의 일가족은 여전히 그 골짜기에 살고 있었다. 첫눈은 조금밖에 오지 않았고 차가운 바람도 심하게 불지 않아서 그들은 높은 언덕 밑에 있는 나지막한 나무 떨기 아래 쭈그리고 앉아 밤을 보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추위가 심해지고 거센 눈보라가 일었다. 밤이 되어 추위가 더욱 심해지자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눈이 많이 쌓인 나무 떨기 밑으로 새끼들을 데리고 가서 쌓인 눈을 헤쳐 구멍을 만들고 그 속으로 들어갔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새끼 메추리들도 저마다 구멍을 파고 그 속으로 들어갔다. 세찬 바람이 눈가루를 날리다가 이 메추리들에게 눈이불을 덮어주었다. 메추리들은 포근한 이불에 덮여 평온하게 잠들었다.
호흡에 필요한 공기는 밖으로 뚫린 틈을 통해 넉넉히 들어왔다. 이튿날 아침에 새끼 메추리들은 밤새 자기가 내뿜은 숨기운에 녹았다가 다시 얼어버린 담벽을 보았다. 그리고 밖에서 늦잠을 깨우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눈 속에서 밤을 지새는 것을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벌써 여러 번 경험했지만 새끼들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 그 다음날 밤에는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북쪽 바람이 눈을 날라다가 이불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밤 동안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동풍으로 변하고 펑펑 쏟아지는 눈은 진눈깨비로 바뀌었다. 진눈깨비는 실같은 비와 섞여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세상은 온통 얼음으로 덮이게 되었다. 날이 밝아 잠자리에서 눈을 뜬 메추리들은 자기가 끝도 없는 얼음판 밑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눈이 두껍게 쌓인 곳은 아직 푹신푹신하여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머리 위로 길을 뚫을 수 있었으나 끝내는 딱딱한 얼음판이 가로막아 멈추어야 했다. 있는 힘을 다해 쪼고 두드리며 버둥거려 보았으나 얼음판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날개와 머리에 상처만 입었다. 지금까지 그가 생활하면서 해본 일들은 먹이를 구할 때나 목숨을 건지기 위해 달아날 때처럼 순간적인 힘을 들이는 것들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주 오랫동안 발버둥을 쳤는데도 몸에서 힘만 빠져나갈 뿐 일이 성사될 것 같지 않았다. 뜻하지 않은 커다란 재난이 하늘을 덮고 있는 듯했다. 어린 새끼들이 버둥거리며 애쓰는 소리가 들렸다. 때로는 삐삐 하고 구원을 청하는 소리도 들렸다. 메추리들은 적이 찾아내기 힘든 곳에 숨겨진 셈이 되었지만 굶주림과 괴로움을 벗어날 길이 없었다. 다시 밤이 왔다. 효과 없는 노력에 지칠 대로 지친 어둠 속의 포로들은 희망을 잃고 조용히 있을 뿐이었다. 처음에 메추리들은 여울한 놈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발견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다. 그러나 이틀째의 밤이 깊었을 때에는 차라리 여우라도 나타나 얼어붙은 눈과 얼음판을 깨뜨리고 목숨을 걸고 싸워볼 기회만이라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런데 막상 여우가 나타나 자기들 머리 위로 지나가자 불현듯 목숨에 미련이 생기는지 모두들 몸을 움츠리고 꼼짝도 안 했다. 이틀째의 밤은 눈보라가 더욱 기승을 부려 무척 추웠다. 북풍이 흰 말대 같은 눈보라를 몰아오고 끝없이 펼쳐진 대지 위를 달려와 나뭇가지를 마구 흔들었다.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또 하루 종일 밑에서 얼음을 톡톡 쪼았다. 해질 무렵 머리가 아파오고 주둥이가 닳아서 피가 흐를 정도가 되었는데도 빠져나갈 구멍은 열리지 않았다. 그날 밤도 머리 위로 네발가진 산짐승이 왔다 갔다 했을 뿐 전날 밤과 달라진 것 없이 그냥 지나갔다. 아침이 되자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힘이 빠졌고 새끼들이 버둥거리는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도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또 계속해서 톡톡 얼음 천장을 쪼기 시작했다. 맑은 하늘에 햇빛이 퍼지기 시작하자 그는 얼음 천장 한가운데서 훤히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을 발견했다.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잃었던 용기를 되찾고 다시 힘을 내어 쪼기를 계속했다. 밖에서는 성난 눈보라가 하루 종일 기승을 부렸다. 부딪히는 곳마다 쓸어버릴 듯이 휘몰아쳤다. 그날 오후 그의 주둥이는 마침내 폭 하고 얼음 천장에 구멍을 내고야 말았다. 넓은 얼음판 위로 머리가 쑥 내밀어졌다.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얻은 이 소득은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그는 더욱 열심히 쪼기를 거듭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그는 목에 두른 머플러가 밖으로 나올 만큼 구멍을 넓혔다. 넓은 어깨는 아직 빠져나갈 수 없었지만 그래도 얼음판의 위쪽에서 부리로 내리 찍을 수는 있었다. 더욱 용기를 얻은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필요한 만큼 얼음판을 쪼아내고 마침내 얼음의 감옥에서 자유로운 세상으로 빠져나왔다. 그러나 어린 새끼들은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굶주린 창자를 채우기 위해 가까운 언덕으로 달려가 들장미의 열매를 허겁지겁 주워 먹었다. 시장기가 가시자 그는 다시 갇혔던 얼음 구덩이 근처로 돌아와 쿠쿠 하고 소리치며 발을 굴렀다. 삐잇삐잇 가느다란 목소리가 단 한 군데에서 들려왔다.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소리나는 곳에 얼음판을 날카로운 발톱으로 긁고 부리로 쪼아 깨뜨렸다. 형제 중에 가장 건장했던 한 마리의 새끼 메추리가 구멍에서 간신히 기어나왔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어디만큼 묻혀 있는지 알 수 없는 다른 새끼들은 대답이 없었다.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나머지 자식들을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스한 봄이 돌아와 눈이 모두 녹은 후에 그곳을 찾아온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남아있는 깃과 뼈와 살덩이를 보았다. 그곳에는 다만 썩어가는 새의 시체가 있을 뿐이었다.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와 살아남은 아들이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일이 걸렸다. 풍부한 음식과 적당한 휴식이라는 만병통치약으로 원기를 회복한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다시 고모 위로 올라가서 날개북을 치기 시작했다. 그 날개북 소리를 들었는지 눈 위에 찍힌 메추리의 발자국을 따라왔는지 캐디는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 가족 두 식구가 있는 곳을 알아낸 모양이었다. 캐디는 엽총을 메고 사냥개를 데리고 이번에는 꼭 메추리를 잡고야 말겠다고 벼르면서 골짜기를 올라왔다.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캐디를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캐디 또한 이 메추리에 관해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몸집이 엄청나게 큰 붉은 머플러를 두른 이놈은 이 부근의 고장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사냥철이 되자 마치 에페소스 궁전에 불을 질러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했던 악당처럼 사냥꾼들은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의 빛나는 생애에 종지부를 찍을 총탄을 쏘려고 여러 곳에서 몰려들었다. 그러나 숲속에서 살아가는 신비로운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잘도 피해 다녔다. 그는 어느 곳에 숨어야 마땅한지, 어느 때 살짝 빠져나가서 날아야 하는지 따위를 마음속에 잘 새겨두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캐디 영감은 엽총을 메고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를 쫓아다니는 것을 결코 단념하지 않았다. 캐디는 몇 번이나 멀리에서 겨냥해 총을 쏴봤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어찌된 셈인지 굵은 나무나 언덕 비탈 등 꼭 어떤 장애물 사이에 끼어서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었다. 눈보라치는 겨울을 무사히 지내기 위해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하나 남은 아들을 데리고 프랭크 성의 산림지대로 옮아갔다. 그곳에는 몇백 뼘 묵은 아름드리 나무가 있었고 먹이도 풍부하게 있었다. 성의 동쪽 비탈에 있는 이 큰 소나무는 굵기가 엄청났으며 척가지가 뻗어나간 곳이 다른 소나무의 키보다 훨씬 위에 있었다. 이 큰 소나무는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가 아들과 함께 이 부근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장소였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화근이 되고 말았다. 그 부근 일대에는 덩굴삼아 우거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산포도가 자라고 있었다. 또 맛있는 까만 도토리가 눈 속에 묻혀 있다가 파헤치는 발톱 끝에 드러나기도 했다. 먹이가 풍부하기로는 더 이상 좋은 곳이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이곳이라면 저 찰떡같이 따라다니는 사냥꾼이 나타나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나지막한 동굴삼 아래로 기어들어가 커다란 소나무 밑까지 간 다음 굵은 나무줄기를 방패로 삼고 약이 오르도록 신나게 날개 소리를 내며 날아올라 높다란 나뭇가지 사이로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장소였다. 사냥 허가 기간 동안 10여 차례쯤 이 아름드리 소나무는 메추리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었다. 그러나 캐디는 메추리들이 먹이를 줍는 습성을 알고 있어서 동료 사냥꾼들이 슈거로프 산으로 사냥 간 틈에 혼자서 살그머니 이곳으로 숨어들었다. 캐디는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와 그의 아들이 먹이를 줍는 데 정신이 팔려있는 덩굴삼이 우거진 곳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이 사냥꾼이 위험한 지점에 이르기 전에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위험하다고 낮게 소리내고 아름드리 소나무 밑으로 날쌔게 날아갔다. 새끼 메추리는 언덕 위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달려오는 누런 털의 사냥개를 발견했다. 그는 약간 떨어져 있던 아버지가 숲에 가려 보이지 않자 깜짝 놀라 단숨에 언덕을 내려갔다.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소리 질렀다. 그런데 아들은 이미 사냥꾼의 총에 사정거리 안에 들어있었다. 아름드리 소나무 뒤에 몸을 숨긴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여기다, 이쪽으로 와 하고 아들을 부르려다가 순간 눈앞에 언덕 쪽에서 나는 사냥개의 숨소리를 들었다. 사냥개가 새끼 메추리에게 달려들었다. 순간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새끼 메추리가 날아올랐다. 탕!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울리더니 날아오르던 새끼 메추리가 땅으로 떨어졌다. 피투성이가 되어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새끼 메추리는 한낱 고깃덩이로 변하여 땅바닥에 쓰러졌다.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지금 있는 장소에서 날아오른다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더 바짝 쪼그리고 엎드려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사냥개가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로부터 5m 정도밖에 안 되는 곳까지 다가왔다. 사냥꾼 캐디가 나무숲을 헤치며 메추리로부터 3걸음쯤 떨어진 곳을 지나갔다. 그래도 메추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이 두 동물의 눈을 피해 달아날 수 있는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이윽고 적들이 사라지자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그곳에서 빠져나와 테일러 언덕 밑에 있는 쓸쓸한 골짜기로 날아갔다. 하나 남았던 아들마저 사냥꾼에게 잃고 난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또다시 외톨이가 되고 말았다. 그는 눈 덮인 한겨울 동안 수차례나 더 위험한 고비를 넘기면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캐디는 엽총을 가지고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를 쫓는다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눈이 많이 쌓여 먹이를 구하기가 가장 어려운 때를 택해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눈보라치는 이 계절에도 먹이가 풍성한 프랭크성에 여러 개의 그물을 친 것이다. 메추리의 친구인 흰 꼬리를 단 토끼가 그중 몇 개를 물어뜯어 끊어버렸지만 여전히 많이 남아있었다. 어느 날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잘못하여 캐디가 쳐놓은 그물에 발목이 걸리고 말았다.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즉시 하늘로 날아오려고 해보았으나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들판에 사는 짐승들은 도덕적이라든가 혹은 법률적이라든가 하는 점에 있어서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일까? 인간은 생명을 지닌 같은 동물로서 단지 자기들과 같은 언어를 쓰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듯 길고 무서운 괴로움과 고통을 같은 동물에게 줄 권리가 있는 것일까? 그날 온종일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는 점점 쥐어드는 아픔에 발버둥쳤다. 그는 그물에 거꾸로 매달려 커다란 날개를 퍼덕거리며 그물에서 벗어나려는 헛된 싸움을 계속했다. 밤이 되자 그물의 고문은 점점 더해졌다. 그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까지도 그는 그곳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는 자기가 다른 메추리들보다 아름답고 굳센 것이 한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때 한 마리의 큰 올빼미가 그의 힘없는 날개 소리에 이끌려 나타났다. 그리고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가 괴로워해야 할 시간을 단축시켜 주었다. 올빼미가 한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는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에게 친절을 베푼 것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북풍이 세차게 불어닥쳤다. 눈보라는 동강의 여울목 위와 호수를 향해 흐르는 늪 위를 거침없이 달렸다. 달려가는 눈보라 속에 메추리의 몸에서 흩어져 나간 아름다운 털들이 점점이 섞여 있었다. 그 유명한 붉은 머플러를 만들어 주었던 목둘레의 털이었다.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의 목덜미 털은 그날 밤 눈보라를 타고 멀리 남쪽 나라로 날아갔다.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가 마음이 들떴던 시절에 정처 없이 날았던 것처럼 어둡고 소란스러운 호수 위를 날아다녔다. 그러다가 끝내는 호수의 얼음 섞인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것은 동강 골짜기에 살던 메추리의 최후로 사라지는 모습이기도 했다. 그곳 숲속의 무새들은 용맹스런 붉은 머플러를 두른 메추리가 내는 날개북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게 되었고 개울이 흘러내리는 골짜기 옆에 있는 주인 잃은 고목은 소리 없이 썩어가고 있었다. 늑대에 관한 오해와 진실. 수컷 늑대만큼 억울한 동물도 드물다고 합니다. 바로 바람둥이의 대명사, 무책임한 카사노바로 세상에 잘못 알려졌기 때문이죠. 늑대는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로 대자연의 운명에 의해 부부로 짝을 맺은 늑대는 한쪽이 사고나 질병으로 죽지 않는 한 계속 인연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늑대 부부는 하늘이 죽음으로 갈라놓기 전까진 결코 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리왕 로보를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늑대 부부는 자신들의 새끼를 암수 한마음이 되어 온갖 노력을 기울여 금지오겹처럼 키운다고 합니다. 팩이라고 불리는 늑대 무리의 대장은 수컷 늑대로 매우 용맹스러운데 그 내면에는 무거운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